자, 5학년 2학기 사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13쪽에서 116쪽 을사늑약과 항일의병운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요, 러일전쟁부터 알아봐야 돼요. 을사늑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러일전쟁, 그 다음에 을사늑약, 그리고 헤이그 밀사사건, 헤이그 특사사건, 그 다음에 항일의병운동 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한데 최대한 교과서 수준에서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한제국이 막 들어섰을 무렵 국제정세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먼저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가로질러 아프가니스탄까지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고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건설하면서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해양 및 다른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해 얼지 않는 항구, 그러니까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한 남하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시아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던 영국과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충돌을 일으키게 돼요. 러시아가 청나라를 거치지 않고 대한제국과 직접 수교를 맺게 되자 영국은 이것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의 시작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나라 남해와 제주도 사이의 거문도를 불법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영국과 또 이 조선을 발판 삼아서 해양으로 진출을 하고자 했던 러시아 사이에 긴장이 흐르게 되죠. 영국이 대한제국의 거문도를 장악을 하게 되자 러시아는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요동반도를 확보를 해서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을 압박을 하게 되고요. 요동반도를 그러니까 청나라에 돌려줘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자, 일본의 입장에서 러시아 하나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독일, 프랑스까지 나서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돌려주게 돼요. 이것을 삼국간섭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일본은 이를 갈면서 러시아를 무너뜨릴, 그러니까 러시아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일본은 이것을 위해서 미국의 재벌 로스차일드 가문과 계약을 맺어서 막대한 재정 투자를 받아내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자금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계획하게 되죠. 그러던 차에 러시아의 함대가 여순항에서 출발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일본은 함대를 여순항으로 급파하여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을 하게 되고 여순항에 이어 제물포항에서 해전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제물포항을 통해서 일제는 대규모 병력을 조선의 대한제국에 상륙시키고 대한제국의 수도였던 한성, 그러니까 오늘날의 서울이 되겠죠. 한성을 점령을 하고 압록강을 건너 아예 육지에서도 러시아를 공격하여 압록강 전투에서 또다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일본은 함대를 독도로 보내서 점령을 하고요. 불법 점령을 한 뒤 러시아 함대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게 돼요. 자,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유럽 쪽에 주둔하고 있었던 발트 함대를 불러들이게 되는데 이 발트 함대는 아프리카 희망봉을 거쳐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기 위해 이동을 했는데 가장 짧은 경로가 대한해협,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의 쓰시마 섬 앞 바다를 가로질러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쓰시마 섬 앞 대한해협에서 발트 함대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죠. 결국 대한해협을 가로질러 블라디보스톡으로 향해 가던 발트 함대는 쓰시마 섬 앞에서 일본 함대에 의해 격퇴당하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러일 전쟁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자,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이 더 이상 다른 나라와 연합을 하거나 다른 서양 열강들과 연합을 해서 자신들을 견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위임한다라고 하는 조약을 체결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종은 끝까지 조약의 서명을 거부하였고, 이에 일제는 이완용을 비롯한 대한제국의 친일파 대신 5명의 찬성 서명을 받아 조약이 성립되었다, 효력이 있다, 이렇게 강제로 선언을 해버리게 되죠. 이 조약에 찬성을 했던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 이지용, 박재순, 이 5명을 나라를 팔아먹은 5명의 적이다 하여 을사오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고종은 을사늑약은 일본의 강압과 억지에 의한 조약으로 무효이다라는 것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 3명을 은밀히 불러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 3명은 일본의 눈을 속여 헤이그의 만국 평화회의장까지 도착은 했지만 회의장 안으로의 입장이 거부되게 됩니다. 이미 일본은 러시아를 손써서 이 대한제국에서 건너온 밀사들, 외교관들을 입장시키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명의 밀사들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장 입구에서 막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명의 특사 중에 막내였던 이휘종이라고 하는 인물은 영어,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에도 굉장히 능통을 했었어요. 이 이휘종이 회의장 밖에서 기자들을 향해서 대한제국의 을사늑약이 일본에 의한 강제조약이며 무효이다라는 내용을 주장을 하게 되고, 이에 영국 기자 윌리엄 스테트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들 3사람의 주장은 만국평화회의보라는 신문에 크게 실리게 되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끌어내게 되고 기자회의장에서 연설을 할 기회를 얻기도 하였죠. 일본은 고종에게 헤이그 특사 사건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조선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압박하여 이완용 등과 더불어 강제로 황제 지위에서 내려오도록 폐위를 시킨 뒤 황태자였던 순종을 즉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강압적으로 고종이 순종에게 양위토록 해놓고서는 이를 평화적인 양위라고 선전하기 위해 기념우표를 발행하거나 해외 언론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즉위식 그림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보도가 되도록 함으로써 고종이 다시 황제지위로 복권하는 것을 차단하기도 하였죠. 원래 항일 의병운동은 유학을 공부하는 젊은 유생들이나 지방의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서 단발령이 처음 시행되었을 무렵 일어났다가 너무 거센 저항의 단발령이 취소되면서 사라졌고요. 동학농민운동 등과 같이 지방 탐관오리에 대항하는 농민군들이 중심이었고, 아관파천 이후로는 큰 의병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고종이 폐위되고 이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게 되자 전국 각지에서 격렬한 항일 의병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민종식, 최익현 등의 양반뿐만 아니라 홍범도 등과 같은 사냥꾼이라든지 신돌석 등과 같은 평민이나 상민들까지도 신분에 관계없이 전국적인 의병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경북 영덕에서 활약을 하던 의병장 신돌석은 양반 중심 의병운동을 평민으로까지 확장한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동해안 일대의 지방들을 차례로 점령하는 큰 성과를 올렸고, 울진항에서는 일본의 선박 여러 척을 격침시키면서 강원도 일대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신출귀몰한 태백산 호랑이라 불리면서 명성을 떨쳤죠. 일본군은 신돌석을 잡기 위해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이 경북관찰사였던 박중양이 경무국장인 마쓰이에게 한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워낙 신출귀몰해서 잡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를 한 정도로 이 신돌석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다가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이 됩니다. 해산된 군인들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의병운동으로 합류를 하게 돼요. 자, 군인 출신들이
의군을 결성을 하여서 의병운동에 합류를 하게 되자 의병의 세력은 갑자기 커지고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인영, 이은찬, 허위 등이 중심이 되어서 전국 의병이 연합하는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 13도 창의군은 서울로 진격을 해서 서울을 탈환하는 이른바 한성 탈환작전 또는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작전을 전개를 하게 돼요. 이 작전은 항일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작전이었고요. 하지만 일제에 의해서 사전에 발각이 되고 현재 서울 중랑구 일대, 그러니까 동대문 밖 약 30리쯤에서 일본군에 의해 저지당합니다. 일제는 밀정을 이용해서 양반 중심 의병들이 평민 출신 의병 지도자들, 신돌석이라든지 홍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도록 해서 내부 분열을 만들어내고 창의군의 중군을 맡았던 중군대장 이은찬을 속여서 한성에서 죽이게 됩니다. 또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에게 부친상 소식을 전해 고향인 문경으로 돌아가도록 한 뒤 문경에서 체포하면서 창의군은 힘을 잃게 돼요. 이에 허위가 총대장 역을 맡아서 연합군을 이끌었지만 양평에서 허위마저 일본군에 의해 체포되어 순국되면서 창의군은 경기도와 황해도 등지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항일 무력 투쟁을 이어나가게 되죠. 일제강점기 항일 의병운동은 신분과 직업에 관계없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요. 훗날 보다 조직적인 독립군 결성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들이 대한제국의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어요. 자, 의병들의 모습 하면 이 사진이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 이 사진은 캐나다 출신 영국 기자 프레더릭 아서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이 1907년에 의병들을 찾아가서 면담을 하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맥켄지는 이때 의병들의 활동에 큰 감명을 받아서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맥켄지는 이 책 말고도 을미사변 당시에 을미사변을 다룬 이야기 한국의 비극이라는 책이나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을 기록한 자유를 위한 한국의 투쟁 등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관한 기록을 많이 남겼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핵심 정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여순항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와 함께 일본을 압박해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하도록 하는 삼국 간섭이 일어나고요. 일본은 이에 반발해서 미국의 재벌 로스차일드가의 투자를 받아서 러시아와 전쟁을 준비하였다가 여순항과 제물포항을 선제 공격하면서 러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고, 고종은 이 을사늑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2차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로 폐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키고요. 을사늑약과 고종 폐위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들고 일어났으며, 고종 폐위와 함께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대가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운동은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운 내용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안중근 의사의 활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